경운대학교 간호보건대학 재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맞춤형 진로 로드맵 설계 강의를 맡은 일로이룸 소속 강사 권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호보건대학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과, 임상병리학과, 의료서비스 경영학과, 상담복지학과, 안경광학과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진로 로드맵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학년인데 벌써 취업을 생각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이런 말이 있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은 무언가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2학년인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조금씩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목표를 잡고 있는 성공적인 취업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야 내가 성공하는 취업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S 강사, 웃음 강사, 파워PT 프레젠테이션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일로이룸 소속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강사, 웃음치료사, 레크레이션 강사 1급 자격증 등 강의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경험을 살려 학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취업 성공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진로 로드맵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요. 첫 번째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치위생과, 임상병리학과, 의료서비스 경영학과, 상담복지학과, 안경광학과별 진로 소개와 다양한 직무 사례를 제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직무 강점으로 변화를 하고 직무와 매칭해서 직무를 결정해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스펙 분류하고 직무에 필요한 스펙 찾아서 미래의 희망 스펙 만들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희망 스펙 취득 계획을 함께 세워 보겠습니다. 먼저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는 세계화와 지역사회를 주도하는 보건의료계 리더로서 인간의 건강한 삶의 가치를 두며 진리, 창조, 인덕의 교육 이념에 따른 지적 탐구 능력, 창조적 사고력, 능동적 실천력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 간호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간호학과의 교육 목표는 전문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간호인 양성,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 간호인 양성, 그리고 간호윤리와 봉사정신을 함양한 도덕적 간호인 양성입니다. 또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간호인 양성이 목표입니다. 간호학과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대개의 학생분들이 대부분 그냥 병원 간호사만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간호사뿐만이 아니랍니다. 오늘은 간호학과 진학을 꿈꾸시는 학생분들이 간호학과에 진학하신 뒤 간호학과 진로에 대해 무엇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호학과 어떤 학과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뒤에 간호학과 진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사명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간호학과입니다. 간호학과에서는 실제 환자의 간호에 대한 필요한 간호 지식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이러한 간호학과 진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에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병원 간호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대학병원 및 주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전문 간호사로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졸업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임상 실무를 쌓은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문 간호사 과정을 이수한 뒤 국가인증시험에 합격하면 전문 간호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반 간호사에 비해서 더 전문적인 상급 간호가 가능해지는데요. 마취, 가정, 정신, 응급, 산업, 노인, 호스피스, 감염관리, 중환자, 아동, 임상, 종양 분야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조산사 분야가 있습니다.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조산사 수습의료기관에서 수습 과정을 마치면 조산사 혹은 개인적으로 조산소를 개업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체 간호사로 또 진출이 가능한데요. 기업체 건강관리실에 취업하여 직원들의 건강관리나 건강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업무를 하시게 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간호사로서의 발돋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 혹은 시설장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심사 간호사로도 일할 수가 있는데요. 각 병의원,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연합, 보험회사에서 병의원의 의료비용이 적절하게 청구되는지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간호사로 진출한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등에 응시하여 해외 간호사로의 자격을 습득하셨을 경우 해외 취업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NGO,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교사로 진출할 수가 있는데요. 간호학과 재학 중에 교직 과목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하시고 임용고시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 과정을 거쳐 각급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학부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육교사 혹은 타가시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내 혹은 국외의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통해 대학 교수로서의 진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공무원으로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 관련 공기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직, 요양직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것은 심사직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것도 심사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직, 이렇게 다양한 진로 분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간호사 면허증, 보건교사 자격증, 미국 간호사 면허증, 보건교육사, 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병원 간호사 직무 사례입니다. 병원 간호사는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분야별로는 일반병동, 외래, 수술실, 투석실, 중환자실, 신경외과, 응급실, 조혈모세포 이식, 신생아실, 당뇨병 교육, 여성건강, 상처, 장루, 실금, 감염관리, 한방 등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임상전문간호사,
중환자 전문 간호사, 종양 전문 간호사,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 아동 전문 간호사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보건간호사입니다. 보건간호사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정신보건, 모자보건, 노인보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보건간호사는 간호직, 보건직, 소방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보건간호사의 장점으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임상보다 몸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몸이 많이 편한 그런 보건교사 직종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대학병원보다는 월급이 조금 적다는 편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입니다.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은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며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1차 진료 서비스, 상담, 진찰, 투약, 처치, 환자 후송 등을 제공합니다. 간호사 또는 조산사 면허를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받은 후 근무지역을 지정받아 진료 및 보건의료 행위를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는 초, 중,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며 보건교육,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학교 보건사업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간호대학에서 소종의 교직 학점을 이수한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 보건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국공립학교에 임용되려면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건교사의 장점으로는 학생들처럼 방학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참고로 방학 기간에도 월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업간호사입니다. 산업간호사는 사업장 건강관리실에서 근무합니다. 근로자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작업환경 및 위생관리, 사업장 안전보건체계 수립 등을 담당합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산업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험심사간호사입니다. 보험심사간호사는 의료기관, 보험 관련 공공기관 및 일반 보험사 등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험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진료비의 적정성 심사, 보건의료 관계기관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 내 대처, 의료질 향상을 위한 임상질지표 개발 및 분석, 의료법 및 관련 고시와 지침의 관리 및 해당 기관 의료인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다음은 가정전문간호사입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가정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재가 환자 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간호요구 및 교육적 간호요구가 있는 간호 대상자에게 질병회복, 재활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전문적 간호사업을 수행합니다. 궁극적으로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최대하여 질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가정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도 보건소 방문간호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제가 요양기관, 너싱홈 등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입니다. 정신간호사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와 함께 정신보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으로 활동합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정신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전문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이며 효과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전문가적 간호실무 수행자 교육자 및 상담자, 자문, 협동, 조정자, 연구자, 지도자, 변화 촉진자, 윤리적 의사결정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독 정신간호사는 물질 및 행위 중독을 포함한 중독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노인 전문간호사입니다.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노인 전문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전문간호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서비스기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간호장교입니다. 간호장교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를 통해 이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적으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간호장교가 되는 방법으로 일반 4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 간호장교로 임관하는 경우 국군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간호장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산사입니다. 조산사는 임산부의 정상분만을 돕고 산후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돕습니다.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등 여성건강관리에 대해 교육합니다.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수습 과정을 마치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산원을 개업해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입니다.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장기 요양기관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간호사가 방문간호의 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2년 이상 간호 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 요양 요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서 간호사 연구원 등으로 근무를 합니다. 다음은 장기 코디네이터입니다.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의사들과 함께 원활한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식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 조정, 중재하고 수술 후에도 환자의 상태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전문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수술실 간호사입니다. 수술실 간호사는 크게 스크럽 간호사와 순환 간호사로 나뉩니다. 스크럽 간호사는 집도의 옆에서 수술 과정을 돕습니다. 집도의가 수술을 할 때 필요한 수술 기구를 건네줍니다. 신속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의 전 과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순환 간호사입니다. 수술 전 수술실에 들어가서 정리정돈을 합니다. 물품 배치, 기구 배치, 기구 작동 시범, 환자 체크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수술팀은 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집도의, 치프. 이 의사들은
의사 중 제1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수술일 경우 펠로우, 쉬운 수술일 경우 레지던트가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세컨, 서드, 포스 어시스턴트 의사 또는 보건 인력, 그리고 마취과 의사, 또 스크럽 간호사가 참관을 합니다. 수술실은 간호사의 역량에 따라 의사의 편의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승진이 잘 되고 지원자 수도 높습니다. 특히 고위직 의사들은 여간에서는 야간 또는 주말에 수술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술실 간호사는 야간, 주말 근무가 적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장점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을 앞두고 한껏 예민해져 폭발 직전인 의사의 꼬장을 견뎌내야 합니다. 외과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자주 진행되는 수술 과정을 다 꿰고 있어 수술 과정에서 별 말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도구 및 처치가 척척 손이 놓이는 수준의 호흡을 원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의사가 병원을 옮길 경우 그 의사와 같이 오래 일한 스크럼 및 체외 순환사 등의 보직도 팀 단위로 같이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취업할 경우 수술실 간호사로의 경력이 꽤나 높게 인정을 받습니다. 물리치료학과가 어떤 학과이고 또 나의 흥미나 적성이 맞는지 어떤 공부들을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는 간호학과를 제외하면 보건계열에서는 가장 많은 대학에 개설되어 있고요. 물리치료학과에서는 물리치료에 대한 전공학습을 통해서 물리치료의 원리를 이해하고 물리치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갖춘 물리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 통증 제어, 건강관리, 스포츠 손상 등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물리치료학 개요, 여기에는 수치료, 전기 및 광선치료 보조기 및 의수족학 등, 그리고 운동치료학, 여기에는 운동기능평가 및 측정, 운동치료, 임상운동학 등, 그리고 질환별 물리치료학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뇌외과, 재활의학, 정신의학 등을 교육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운동생리학, 임상운동학, 관절생리학, 운동치료 및 기능훈련 등의 교과목 이수를 통해 환자의 손상 및 장애 등을 치료하고 진단하는 동시에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는 학과입니다. 이렇게 물리치료학과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물리치료학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요즘 레저 스포츠 인구의 증가, 고령화 시대의 진입으로 인해서 사고나 노인성 질병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도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가 각 분야별로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리치료학과의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료학과 진로 분야로는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병원, 공공종합병원인 경우 아무래도 4년제 졸업생들이 우대되고 있는데 대형 규모의 직장은 4년제 출신이 가산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는 국내의 여건보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더욱 많은 기회와 좋은 급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물리치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의사와 동등한 지위와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재활복지기관입니다. 여기에는 특수학교 및 교육기관, 그리고 국공립 및 산업체 연구기관, 그리고 의료기 및 의지보조기 제작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기관인데요. 여기에는 의정장교, 의무병, 군소속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 분야인데요. 국내외 대학원, 재활 관련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후 대체로 병원 및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이 외에는 공무원이 되거나 특수학교, 스포츠센터, 발달아동센터, 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선수단의 팀 닥터나 특수학교의 치료교사, 요양보호교육기관의 교수 요원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느 곳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노인복지시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취업이 가능해서 물리치료사의 입직 범위는 매우 넓은 편입니다.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술직 혹은 보건직 공무원에 응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분들이 승진을 희망하신다면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취업하심이 좋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직무는요, 환자의 병력 등을 근거로 각종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운동 능력, 감각 능력, 관절 가동 범위, 도수 근력 평가, 균형 능력, 보행 능력 등을 평가 및 치료 계획 수립하며 치료 계획에 따라 환자의 신체 능력, 지적 능력, 흥미에 맞는 활동을 선정하며 발달 재활 치료 업무를 수행하고 온열 치료, 광선 치료 등의 의료기계 및 운동치료기구 업무 수행을 하고 마사지, 도수치료 및 심폐질환의 호흡 재활 치료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 및 경과 관련을 의료진과 함께 토의, 평가를 통해 치료 전후 관리, 물리치료와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 교육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선수 트레이너 직무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수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부상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주 업무이고 선수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스스로 연습이나 경기에 복귀할 때까지 선수를 관리합니다. 최근에는 보다 포괄적으로 운동 및 경기력 향상 문제도 트레이너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트레이너는 자동차 경주의 정비사와 비슷한 역할로 보면 됩니다. 빠른 시간에 선수들이 최대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선수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운동선수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질병에 따른 물리치료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골격계 물리치료입니다. 골절, 고리기형 치료, 관절염, 연부조직 손상, 근육의 질병, 절단 환자 치료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신경손상 물리치료입니다. 이것은 말초신경병변, 뇌손상, 척추손상, 신경마비, 말초신경손상 치료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소아물리치료입니다. 뇌성마비, 소아마비, 선천성 기형의 교종치료이고요. 그리고 흉부물리치료는 수술 전후 호흡운동, 심장 및 폐질환의 호흡운동 등 치료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물리치료입니다. 산전, 산후운동치료이고요. 다음으로 스포츠 물리치료사입니다.
각종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 예방 및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질병의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업치료학과입니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독립성을 최대화시키고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의 전문 분야입니다. 작업치료과 졸업생은 국가고시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졸업 후 종합병원, 대학병원, 재활병원, 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및 보건직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재활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작업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21세기 새롭게 각광받는 취업으로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작업치료학과는 질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미 있는 동작이나 상황 등의 활동을 통해 손상된 기능이 최대한 회복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고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치료에는 기능적 작업치료가 있는데요. 기능적 작업치료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나 공통적인 목표는 환자가 일상생활, 가정생활 및 직업 환경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의 회복은요, 환자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치료입니다. 근육의 힘과 조절 능력을 길러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유지 혹은 증가시켜주며 눈과 손의 조화로운 운동이 가능하도록 손의 민첩성과 지구력을 길러줍니다. 관절의 변형과 구축을 예방하고 통합적인 기능을 가능한 최대로 올려주는 치료입니다. 다음은 인지운동기능훈련인데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는 재활치료 과정에서 일상생활 동작이나 기능적인 기술이 필요한 동작을 익히기 어렵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대근육 운동, 감각신경계 자극, 신호를 주어 알게 하기, 자신이 말로 표현하기, 반복, 긍정적 강화 같은 방식으로 기능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지 장착 훈련입니다.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지가 절단된 환자들이 의지를 장착할 때 필요한 훈련입니다. 일상생활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절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과 의지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조기 훈련인데요. 척수 손상 환자들이나 심한 장애가 있는 환자가 보조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기의 사용법을 훈련시키고 환자의 필요에 따라 보조기를 바꾸거나 변형시켜 주어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동작 훈련입니다. 환자가 일상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동작을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예를 들면 침상활동, 여기는 돌아눕기, 일어나 앉기, 균형 잡고 앉아있기 등이 속하고요. 자기 돌보기 활동에는 양치질, 세면, 용변, 목욕, 음식 먹기, 착탈이 등이 속하고요. 다음은 휠체어 이용, 목발 등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 훈련, 교통수단 이용 등을 훈련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여러 치료기구나 보조기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사 활동 훈련은요, 요리하기, 설거지, 침구 정리, 다리미질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훈련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 더 편리하게 가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직업 전 작업 치료인데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능력을 평가하고 훈련하여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보존적 작업 치료입니다. 우울, 근심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극복하고 장애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능력으로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은 환경개조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쉽도록 현관, 침실, 화장실, 부엌 등의 구조를 개조하는 요령을 알려주고 개조된 환경에 적응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작업치료학과 관련 면허 및 자격증으로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의지보조기사 면허증, 인간공학기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건교육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건교육교사 2급, 3급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작업치료사가 되려면 작업치료사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여야 하므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과 중복됩니다. 또한 작업치료사의 경력은 치료와 관련된 의료 경력으로 간주됩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인데요. 작업치료사는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 자격증 가산점으로 7급은 3%, 9급은 5%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 해당 직렬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인 물리치료사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이 불규칙하고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학과의 진로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임상 분야, 두 번째, 교육 연구 분야, 세 번째, 의료 기술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임상 분야인 의료기관입니다. 여기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특수병원, 여기 특수병원에는 재활병원, 정신병원, 나아병원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의원이 있는데 의원에는 재활의학과, 정신과, 소아정신과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이 의료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재활전문병원의 재활의학과에 종사하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뿐 아니라 평가, 교육, 관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의료 관련 분야로 장애인 복지관, 보건소, 재활원, 치매지원센터, 요양기관이 있고요. 치료감호소에서 교정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시설인 장애인 고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임상 분야에 속합니다. 다음은 교육연구 분야입니다. 여기는 대학원 진학이 있는데요. 작업치료학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고요. 장애아동 발달연구소도 있는데 여기는 소장, 연구원으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에서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포함되고요. 특수학교에는 작업치료 담당 교사로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의료기술 분야입니다. 재활기기 업체, 여기는 재활기기 연구개발, 생활편의기기 개발을 하는 곳이고요. 의료기기 사업체 운영 및 보조공학 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수입업체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수입을 기획하며 홍보 가능하며 보조공학센터 등에서 보조공학 서비스 전문가로 활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조공학센터, 재활공학센터, 여기는 장애인 진단평가 및 훈련 서비스 담당을 합니다. 그 외에도 보건직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산하공단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 채용 시 작업치료사 면허자는 가산점을 취득해 합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작업치료사의 직무는요, 일상생활 기능의 평가 및 훈련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옷 입기에 필요한 기술을 평가하고 훈련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 및 시지각 기능 평가 및 훈련을 하고 신체 기능 증진 훈련을 하며 삼킴 장애 치료를 하고 직업 복귀를 위한 직무 분석과 훈련을 실시하고 여가 활동을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적 재활에 필요한 전문직으로서 그 직무의 성격은 장애인에 대해 행하는 일시적인 혹은 영속적인 의료의 한 형태이며 의사의 처방에 근거하여 적절한 작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응용 동작 능력이나 사회 적응 능력의 회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학교에서 작업치료사의 직무는요, 사회재활 차원에서 옷 입기, 식사하기 같은 일상생활 기술, 취업에 필요한 작업 관련 기술, 그리고 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보통 치료 대상이 유사한 물리치료사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적으로 물리치료는 신체적, 신경학적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활동 훈련, 감각운동, 소근육 훈련, 인지재활, 삼킴치료, 시지각 치료 등에 중점을 둡니다. 쉽게 말해서 물리치료사가 밥숟가락 들 정도로 팔의 움직임 범위를 향상시킨다면 작업치료사는 숟가락을 쥐어주어 밥 먹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물리치료사가 사람을 걷게 한다면 작업치료사는 사람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위생과입니다. 치위생과에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의사를 도와 국민의 구강보건에 힘쓰는 치과위생사를 키우고자 합니다. 치위생과에서는 사람들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 치위생 이론 및 기술을 공부합니다. 치위생과의 특성은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를 오래 보존하고 튼튼한 이를 유지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 교육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치위생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란 구강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구강보건 전문가로서 치과의사와 협력하여 예방처치 및 구강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이 여자들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있고 남자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특히 남학생들이 이런 점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바꾸어 생각하면 남자 치위생사의 길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돋보일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위생사 전망은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과 평균 수명 연장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치과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한 치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치과 병원에서는 그동안 치과 의사들이 해왔던 치아 클리닝과 같은 예방 차원의 치과 서비스를 치위생사들이 수행하게 되면서 치위생사의 고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이 치료 위주에서 예방 위주의 진료로 전환이 되면서 예방처치 및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건물당 하나씩은 꼭 치과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치과 의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수행하는 치위생사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 전망은 밝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치위생사가 졸업을 하지만 서울과 경기권은 치위생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치위생사 수행 직무입니다. 환자의 병력을 검토하여 예방처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스케일링을 합니다. 불소도포 및 치면 열구 전색 등 예방처치를 시행합니다. 치과 방선선을 촬영합니다. 치주, 구강내과, 구강외과, 치과보철, 치과교정, 소아치과 등 치과의사의 진료 업무를 돕습니다.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하여 진료기구, 재료, 물품 등을 소독, 멸균하고 관리합니다. 또 의료보험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자를 대상으로 진료 후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치과 내원자를 대상으로 개인 구강 건강 관리를 위한 식이교육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치과위생 및 치료 과정과 관련하여 환자와 상담하고 원무 처리에 관여합니다. 또 치과 진료를 위한 장비 및 기구, 재료 등을 구매, 관리를 합니다. 이 외에도 병원, 가정 및 학교에서 개인 또는 대중을 상대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며 학교 및 보건소에서 집단 구강검사, 칫솔질 교육, 모자 구강보건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게 치위생사의 직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진료 및 치료를 보조하여 구강 관련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고 구강 관리를 안내합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를 간단히 검진하여 치과위생에 필요한 방사선 촬영을 하며 구강 내 검사 및 진단, 교정 및 치아를 뽑거나 수술할 때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불소도포나 스케일링처럼 간단한 치료부터 복잡한 구강외과 수술 시 보조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치과 진료기구 및 장비를 소독하고 관리하며 구강 상태를 간단히 시진하여 치료의 종류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구강 내의 여러 가지 침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 치주 질환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진료기구 및 장비 소독과 배치에 대한 병원 관리 업무나 의료보험 청구 업무 등 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의원대 대학병원인데요. 치위생과 들어오는 학생들 중 대부분은 대학병원으로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계약직이 많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일이 적습니다. 또한 대부분 의사들인 레지던트, 인턴 등이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래도 대학병원의 장점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반면에 의원은 비교적 내가 원하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고 많은 일들을 배울 수가 있어 경력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복지 혜택이 좋은 곳은 정말 좋은데요. 보통 주 4일에서 주 5일 근무하는 진료 시간이 짧은 그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지원, 경조사비, 4대 보험 전액 지원, 교육비 지원, 여름, 겨울 휴가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치과 의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병리학과입니다.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혹은 4년제 대학에서 임상병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으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은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소변, 체액, 세포, 조직, 뇌파 등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임상병리사입니다. 면허 취득 후 병원이나 연구소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부는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엔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조직염색법 등이 병리학 전공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대학원 진학 시 다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적십자, 혈액원, 의료기기, 의료기구 영업직, 전문 수탁기관, 공무원 등 연구소, 병원 외에도 진로는 다양합니다. 대략 80%가 병원으로 취업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진단검사의학과로 가는데요.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대부분이 검사가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특히나 진단검사의학과의 병리사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분자병리, 유전 등은 늘어나고 있으며 임상생리, 여기에는 심전도 폐기능, 뇌혈류 초음파, 수면 다원검사가 속해 있으며 이 분야는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취업 시 학과 자체가 여초학과라 병원도 보통은 그렇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인 경우 인사 담당자가 성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곳이라면 남성이 살짝 유리합니다. 그런데 임상생리기능검사의 경우 종종 환자가 상의 탈의를 해야 가능한데 사회 통념상 여자 병리사는 남녀 모든 환자를 검사할 수 있으나 남자 병리사는 여자를 검사하기 힘들어서 여자를 선호합니다. 다음은 임상병리학과의 진로는요. 대표적으로 의료기관을 들 수 있고요. 국공립기관 그리고 전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원, 제약회사, 줄기세포연구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연구소, 보건직 공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시관, 대한적십자혈액원, 국제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 해외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80% 정도가 진단검사의학과로 갑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는 체혈, 혈액, 수혈, 화학, 응급, 미생물, 세포분자, 분자 유전 파트로 나뉘며 각 병원별로 로테이션 근무를 실시합니다. 또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는 나이트 근무자가 따로 있거나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서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많은 편입니다. 야간 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에 봉급을 중요시하는 병리사들이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자가 없으면 로테이션을 돌립니다. 임상병리사 자격증으로는요. 임상병리사 면허증, 국제세포병리사, 실험동물 기사, 국제임상병리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병리사 수행직무입니다.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임상병리사 업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업무에 종사합니다. 고 명시되어 있고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기생충학, 미생물학, 법의학, 병리학, 생화학, 세포병리학, 수혈의학, 요화학, 혈액학, 혈청학 분야,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건물 분야 및 기초대사, 뇌파,
심전도, 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검사물 등의 채취, 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기계, 기구, 시약 등의 보관, 관리, 사용, 혈액의 체열, 제제, 제조, 조작, 보존, 공급 등에 관한 업무를 취급합니다.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권 해석에 따라 유발전이검사, 근전도 검사, 안전기생리검사, 전기생리검사, 전전기능검사, 신경전도검사,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수면 다원 검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회사에서의 직무입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진단시약 및 각종 제약 분야의 생산, 개발, 관리, 영업을 담당합니다. 부수적으로 더 설명을 드린다면 임상미생물 검사실에 근무하는 병리사는 피검자의 혈액이나 대변, 소변, 비인두 도찰물 등 여러 검체를 미생물 배양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된 세균을 현미경을 사용하여 형태를 관찰하고 염색 및 여러가지 생화학적 실험을 통해 원인균을 밝혀내고 원인균의 감수성이 있는 향균제 감수성 시험을 직접 시행합니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음은 진단혈액검사실은 CBC, ESR, 현미경을 통한 도말 표본 검사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환자의 병적 상태를 혈액을 통해 분석하는 과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병리사는 현미경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면역혈청 검사실입니다. 환자의 혈청에 존재하는 항체와 항원을 면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는 간염, 매독, 이상단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식수술을 앞둔 환자와 공여자의 HLA 항원 적합 여부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혈액은행인데요.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수혈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담당하고 공급된 혈액을 알맞은 방법으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에이비오 타이핑, 교차시험, 항체 선별 검사 등으로 혈액 수혈의 적합도를 판단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병리사는 수혈학과 면역학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다른 파트에 비해 잘못된 검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끔 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임상화학 검사실인데요. 주로 피검자의 혈액을 통해 혈당, 전해질, 단백질, 지질 등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성분을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정량,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POCT, ABGA 검사실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수화학실이 따로 떨어져 독립되어 있습니다. 분자진단검사실은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으로 특정 종양이나 유전병의 DNA 및 RNA 시퀀스를 찾아낸다거나 핵산 증폭 검사 등을 통하여 윈도기에 있어 검출되지 않는 특정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주로 germline 뮤테이션을 다룹니다. 다음은 요화학 및 기생충 검사실인데요. 환자의 소변과 대변을 주로 다루고 소변에서 검출되는 성분, 예를 들면 비중, 당, 세포, 헤모글로빈, 원주, 침사 등을 현미경과 요시험지 같은 키트로 정량, 정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병리과로 갈 경우 주로 수술실 옆 또는 인접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의 강도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비교했을 때 조금 고됩니다. 자동화가 덜 되어 있어 직접 손으로 하는 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에 해로운 화학약품,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쉽고 여기는 포르말데히드, 알코올,
자일렌 등이 있습니다. 진단검사학과의 주요 검체는 혈액인 반면 병리과의 검체는 환자의 환부, 즉 내부 장기 등에서 자르거나 찔러서 나온 조직, 세포에 의해 검체 손상 시 다시 채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군대와 같은 분위기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직원 비율에서 남성이 더 많은 유일한 부서이며 일과를 마치기 전에 자동 침투기에 조직 카세트를 세팅하고 밤새 돌리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따로 없습니다. 상급 병원들은 평일 연장 근무나 토요일 당직을 서기도 합니다. 해그학과는 큰 병원 외에는 잘 없는 편인데요. 해당 과가 있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를 뽑는 경우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항원 항체 원리로 미량의 목표 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방선사는 체내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체내 검사를 하고 임상병리사는 체외 가건물에 동위원소를 붙여 검사를 합니다. 진단검사학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라면 꼭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해기학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이 깔끔하고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검사 또한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며 코로나 의심 검체가 오면 검사실에 있는 임상병리사가 리얼타임 PCR 실시간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을 이용하여 검사합니다.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며 이러한 검사 기술을 지닌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특수 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임상병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경영학과입니다. 의료시장 분야는 21세기를 맞아 의료시장의 개방과 영리병원의 등장, 병원 설립 요건의 완화 등이 가시화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신서 혁신지구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유치되고 수송의료지구에 외국병원 설립 및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대구 등 지자체마다 메디시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 분야는 주민복지 증진의 기초로 성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행정이라는 개념보다는 병원 경영이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병원 시대에 대비해 유명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진 전문 인력들이 경영 사례 및 최첨단 지식을 배워 병원 경영 지원 회사 등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 및 경영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서비스 경영학과는 의무기록사, 병원 행정사, 병원 코디네이터, 보험심사평가사 등 의료 분야와 전산회계사, 병원 경영 컨설턴트 등 경영 분야의 각종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첨단 설비와 지원 시설 등 최상의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경영학과 진로는요, 먼저 병원 의료 경영 분야입니다. 국제의료 관광 코디네이터, 국제의료 동시통역사, 국제병원 의료 코디네이터,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 기획 및 전략, 원무, 총무, 구매, 홍보 등 경영을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 업무, 의료 데이터 분석 등 의료 서비스 지원 담당자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진료 병원기관 서비스 지원 담당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단 및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관광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민간공익단체, 국제비정부기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병원 코디네이터 직무는요, 전화,
메일 등으로 상담을 하고 환자의 예약 관리 및 사후 관리를 합니다. 내방객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고 진료를 마친 환자에게 치료에 대한 설명과 주의점, 처방전 등을 안내합니다. 또 환자의 추후 내방에 관한 예약 관리를 하며 수납을 담당하고 병원 분위기 연출을 위해 실내외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병원 이미지 및 경영 개선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고 홍보, 마케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무기록사 직무는요. 의무기록사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매일 많은 양의 진료 기록을 살피고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빠뜨리거나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을 하여 의무 기록을 완성하고 사망 원인에 대한 코드도 만들어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로 이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사는 하나씩 정확하게 점검하고 오류를 찾고 통계하는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도 되며 보다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서식도 개발하는 일 또한 의무기록사의 업무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 연수를 통한 해외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요, 증가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료 서비스 지원, 관광 지원입니다. 국내외 의료기관의 국가 간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의료관광 마케팅, 의료관광 상담, 리스크 관리 및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제의료 동시 통역사입니다. 2개 국어 이상을 상호간에 자유롭게 바로바로 통역 및 번역할 수 있는 전문 프리랜서를 말하는데, 국제의료 동시 통역사는 국제 및 국내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와 의사, 간호사 사이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의사진료를 돕거나 의료에 관련된 설명을 제공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국제병원 의료 코디네이터는요, 국제병원 의료 코디네이터 병원의 중간관리자로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을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며 병원을 홍보하여 외국인 환자가 편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의료기관 경영 담당자는요, 해외 의료기관에서 기획 및 전략, 원무, 총무, 구매 홍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 담당자 의무 기록을 담당하며 전문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진료 병원기관 서비스 지원 담당자입니다. 국내에 유치되어 있는 외국인 진료 병원기관에서 외국인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주는 담당자를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담복지학과입니다. 사회복지 전공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이론과 실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전공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고 연구하게 하며 현장에서의 실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며 윤리적으로 건전한 사회, 즉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유능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 전공은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으로 전공자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과 실제에 관한 능력들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영역에서의 이론과 실제에 능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합니다. 자, 졸업과 동시에 주어지는 무시험 자격증이 있는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2급 자격증, 이것은 면접시험 응시 후에 취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 이것은 시험 응시 후에 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의 취득, 그리고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특별과정 이수 후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복지학과 졸업생의 진로는요.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기관 및 시설, 노인복지관 및 시설,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산업체 복지기관, 여성복지기관, 기업체 복지팀, 청소년 복지관, 청소년 문화회관, 요양센터, 보육센터, 교정기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동복지, 사회복지 관련 시설인데요. 이것은 각급 학교, 병원, 보건소, 각종 인문사회연구소, 각종 상담연구소, 상담소 개설, 재활센터, 치료센터, 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취업으로는 요양원, 노인종합복지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아동, 청소년 관련센터, 청소년 수련관 등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곳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살아남을 직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정책 강화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채용률 또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는요, 크게 현장 업무와 정책 행정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경광학과입니다. 국민의 시력 보호 및 암 보건을 위한 전문인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 시력 보호 및 암 보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면허 및 자격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안경사 면허이고요. 그 다음은 광학기사, 다음은 광학기능사가 있습니다. 안경광학과는 눈의 입장에서 볼 때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주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사회활동 연령의 증가, 시각 정보의 다양화 등으로 눈을 이용한 정보 취득 및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안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각 능력의 보완을 위한 목적 외에도 패션 레포츠 등에서도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경은 단순히 두 개의 렌즈와 안경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모양이 각각 다르듯 안경테의 모양과 크기 및 안경 렌즈의 굴절력 및 정확한 위치는 좋은 안경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과 안경 착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에 편안함을 주는 안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학적인 기본 지식과 안과학, 안경재료, 굴절 검사 및 렌즈 가공 등과 같은 여러 전공 과목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거쳐 숙련된 안경사가 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빛은 현대산업 분야나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분야에 응용되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학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더불어 통신, 의료, 멀티미디어 및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기술 역시 점점 세분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경광학과 진로는요, 안경원 창업, 안경테 및 안경 렌즈 제조업체, 그리고 콘택트 렌즈 업체, 안경 관련 유통업체, 그리고 종합병원 및 안과병원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관련 연구소, 국내 대학원 진학, 외국 대학원 유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경사의 직무는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입니다. 정확한 교정 도수를 측정하고 안경 착용 검사를 하며 처방서 작성 후 안경과 안경 렌즈를 선정하고 형판 제작 및 광심 위치 설계를 하며 안경 렌즈 광심 인정 설계, 그리고 안경 렌즈 삼각 세우기 및 가장자리 정밀하고 안경테에 안경 렌즈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안경테에 피팅을 하고 안경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시력관리 요령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콘택트 렌즈의 판매 및 주의사항 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콘택트 렌즈는 신체에 직접 닿는 물질로 의료기기에 속하는데요. 안경원에서 소비자에게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며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고지해 콘택트 렌즈 착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눈 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공별 진로 소개와 다양한 직무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제가 알려드린 직업의 진로나 직무 중에 알고 계셨던 정보도 있으셨을 테고 또 처음 접해보는 생소한 직업과 직무 사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나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씩 잡으시면서 진정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나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직무와 매칭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의 그림을 보시고 자신이 평소에 어떤 얼굴의 표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웃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화난 얼굴일까요? 아니면 우울한 얼굴일까요? 이렇게 얼굴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성격적 강점 찾기입니다. 디스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행동유형 검사 디스크란 1928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윌리엄 박사는 인간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그 환경 속에서 자기 개인의 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4가지 형태로 인간을 분류하고 이러한 인식을 축으로 한 인간의 행동을 각각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즉 디스크 행동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심리학을 근거로 사람의 성격 및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들을 4가지의 유형으로 나눈 것인데요. 각 유형별로 행동 특성뿐 아니라 서로 잘 맞는 궁합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행동 유형과 강점을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나아가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며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의 4가지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형, 우성이란 뜻의 주도형으로 억양의 변화가 적고 요점 중심으로 간결하게 얘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I형, 감화란 의미의 사교형으로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억양의 변화가 아주 다양하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형, 불변이란 뜻을 가진 안정형은 수용하는 목소리이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속도는 비교적 느리고 억양은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C형, 세심함이라는 의미를 지닌 분석형은 차분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목소리로 느린 속도로 말하며 억양의 변화 없이 일정하고 상세히 우회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의 행동 유형을 테스트해 볼 텐데요. 먼저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먼저 본 진단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의 나의 체크를 하시고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미래에 되고 싶은 희망상의 나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의 나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행동 유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단한 행동 유형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thinking이 아닌 feeling으로 하십시오. 자, 문제는 총 20개의 문항이며 메모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땡땡땡을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다이아몬드의 앞장서기를, 동그라미 모양의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세모 모양의 다른 사람 돕기를, 네모 모양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를 집어넣어 현재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셨다면 선택한 도형을 메모하고 두 번째 문항을 읽고 도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방은 개방되어 있다. 지저분하다. 나의 공간이다. 매우 깨끗하다. 규칙은 테스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칙은 지겹다라고 생각한다. 규칙은 안전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한다. 규칙은 공평하게 해준다라고 생각한다. 다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대부분 책임을 맡는 편이다. 대부분 이야기하는 편이다. 대부분 돕는 편이다. 대부분 듣는 편이다.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뭔가를 할 때 나는 재빨리 해치우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때때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다.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 다음은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선택을 하고 싶다. 놀이친구의 일원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들은 것을 하고 싶다. 나는 내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곳에서 공부하기 원한다.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는 곳.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곳. 내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곳. 나는 종종 지겨워한다. 산만하다. 참는다. 생각한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매우 경쟁적이다. 수다스럽다. 친절하다. 주의 깊다. 열 번째 문장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나는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나는 곧장 뛰어든다. 나는 시간을 갖는다. 나는 질문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점잖고 엄숙하다라고 간주한다. 모험적이라고, 차분하다고, 신중하다고.
우리 가족은 나한테 속도를 늦추라고 말한다. 더 많이 귀를 기울이라고, 서두르라고, 해봐, 마음에 들 거야 라고. 다음 13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하라는 말 듣기를 싫어한다. 같은 일 하는 것을, 갑작스러운 변화를, 실수하기를.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난다. 기분이 언짢다. 슬퍼진다. 조용히 있는다.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통솔하는 것을 잘한다. 격려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계획 세우는 것을.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시작한 일은 필요할 경우에 마친다. 적당할 때, 천천히, 정시에.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뭔가를 빼앗아 갈 때 싫다. 나를 무시할 때,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 나를 잘못되었다고 여길 때.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너무 잘난 체 한다. 잊어버린다. 망설이면서 결정을 못 내린다. 까다롭다.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한다. 다른 사람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먼저 생각한 후에. 다음 문장입니다. 뭔가를 원할 때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일한다. 그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위해 저축한다. 그것을 위해 계획한다. 네, 다 선택하셨나요? 네, 작성하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도형끼리 개수를 합산해 주세요. 가장 많이 나온 도형이 자신을 대표하는 행동 유형입니다. 다이아몬드 도형은 D형, 주도형이고요. 동그라미 도형은 I형, 사고형이며 세모 모양은 S형, 안정형입니다. 그리고 네모 모양은 C형, 신중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유형이 특별하게 점수가 높은 경우가 있고 가끔 네 가지 다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두 가지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유형이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먼저 D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형과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주도적, 명령하는, 도전적인, 모험심, 독단적인, 대장, 결단력, 목소리가 큰, 직관적인, 큰 그림, 일을 잘하는, 변덕이 심한, 요구가 많은, 화를 잘 내는, 큰머리, 경청불가. 네, 본인과 어울리는 단어들이신가요? D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일을 할 때 선두주자나 리더십을 잘 발휘합니다. 항상 자신감이 있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책임감도 강하고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경쟁심이 지나치게 강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리더형입니다.
단점으로는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고집이 엄청 셉니다. 누군가에게 제한받는 것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세부사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남의 충고, 경고를 잘 무시하며 이기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D가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지루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개인주의가 위협받거나 도전할 기회를 허용받지 않는다면 호전적으로 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비판적으로 변합니다. 자, D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목표 지향적이고 성과를 의식합니다. 자신만만하고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확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용감하고 모험을 즐깁니다. 솔직하고 직선적이며 항상 경쟁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I형입니다. I형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융통성, 설득력, 감정적, 공상, 긍정적, 멋진 패션 감각, 친구, 행복 감성, 쉽게 흥분하는, 뒤처리 안 되는, 불규칙적인, 사람 중심, 차분 불가, 촉진자, 오래 전하는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I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요, 낙관적이며 낙천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잘합니다. 호의적인 인상을 주고 그룹 활동을 좋아합니다. 또 열정적이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매우 좋아합니다.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과 잘 사귀입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말이 많고 신뢰감이 없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지함이 떨어지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빨리 시작하나 끝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I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교적인 관계에서 배척당하거나 자기 가치를 상실할까 두려워합니다. 말이 없고 과묵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과는 불편해합니다. I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즐겁고 낙천적입니다. 시작을 잘하고 이야기를 좋아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인정과 칭찬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호감을 주고 자발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S형입니다. S형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안정적, 조직 순응적, 팀 중심, 꾸준한, 전문가, 장인 정신, 말이 적은, 화내지 않는, 급하지 않는, 고집이 센, 퉁퉁한, 동작이 없는, 잠이 많은, 비핵심적, 압박 불가. S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요, 평화와 조화를 중시하고 충성스럽고 갈등을 싫어합니다. 끈기가 있고 성실하고 협조적이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줍니다. 항상 꾸준하며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흥분한 사람을 잘 진정시킵니다. 조직 구성원으로 가장 좋은 유형입니다. 단점으로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지나치게 관대하고 우유부단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고 수동적이며 창의적인 면이 조금 부족합니다.
S형이 두려워하는 것은 의견의 불일치나 갈등을 두려워하고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거절합니다. S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사람들이고 충직하고 한결같습니다. 질서를 좋아하고 다정하고 겸손하며 지원하고 협력을 잘 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헌신적이며 마무리에 강합니다. 자, 이번에는 C형입니다. C형과 잘 어울리는 단어들입니다. 완벽한, 보수적인, 이성적, 깔끔한, 일중심, 혼자 일하는, 과정중심, 기대가 높은, 세심함, 차분함, 까다로움, 책임감, 고지식, 비판적인, 계산적인. 자, C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장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비평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능하고 철저하게 예의 바릅니다. 갈등에 대해 간접적 혹은 우회적으로 접근할 줄 알며 조용히 업무를 끝까지 완성시킵니다. 단점으로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의심이 많습니다. 비판을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생각만 하고 나서질 않으며 비관적입니다. 은근 자기 고집이 있고 낯을 가리는 편입니다. 자, C형이 두려워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이지 않는 추론을 싫어합니다. 또 부주의하거나 게으른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슈를 개인화하는 노력을 싫어합니다. 자, C형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완벽주의자고 꼼꼼하며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자, 이제 직무 강점으로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셨다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직무 강점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의 일이든 가장 대표적이며 공통적인 성격 유형은 바로 리더십과 신중함, 그리고 팀워크입니다. 나는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직원들과 팀워크를 얼마나 잘 맞추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맞는 직무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의 직무 강점을 파악했다면 직무와 매칭을 하고 직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간호사의 성격적 강점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침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실 간호사는 자신의 성격을 진단해 봤을 때 능동적이고 외향적이며 어떤 주어진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면 응급실의 간호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간호사입니다. 두 번째로, 뛰어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술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 트레이닝 기간이 긴 부서입니다. 과마다 사용하는 기구와 수술 방법이 다 달라지니 한 진료과에 익숙해졌다고 해도 다른 진료과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신입의 자세로 모든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실 간호사는 집중력과 팀워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물리치료사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적합한 직업일까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 업무로 환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환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성이 있고 평소에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맺으시는 분들에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에서 요구되는 적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증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적응성과 융통성, 그리고 신뢰성과 책임감, 그리고 진취성이 강한 성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추천드립니다. 동료 물리치료사, 환자, 의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으신 분들에게 물리치료사 직업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작업치료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은 여러 사람들의 삶을 치료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흥미가 있다면 정말 재밌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는 사명감, 책임감, 성실함, 관찰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치위생사입니다. 작은 부분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기에 꼼꼼한 성격과 좁은 구강을 치과 기구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섬세한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환자를 상대해서 평소 대인관계가 좋다면 잘 어울리는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사는요, 아무래도 작은 단위의 결과를 다루고 장비의 미세한 변화도 잘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업무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함은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는요, 상황 판단력과 순발력이 필요하며 상담, 심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욕구와 행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협상,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 존중 및 사회 정의에 대한 사명의식, 봉사정신이 필요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경사는요, 고객관리자로서 재고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이 요구되며 고객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객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요구되며 신뢰를 줄 수 있는 단정한 용모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안경 제조를 할 수 있는 정교한 손동작이 요구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성격적 강점이 무엇이고 직무별 성격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지금부터는 나에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결정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후 과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이해 및 진로 설정에서는 디스크 검사로 자신의 성격적 강점을 찾은 것 중에 예를 들어 책임감을 찾았다면 책임감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평소에 행동이 빠르고 집중력이 뛰어난 것을 직무 강점으로 연결한 후에 희망 직무를 응급실 간호사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희망 직무의 스펙 찾기입니다. 자신의 희망 직무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을 기록해보고 현재 자신의 상황과 미래의 목표, 희망 스펙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필요 없음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대학병원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면 필요한 학점이 얼마인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학점은 꾸준히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해외 의료 코디네이터로 진출을 원하신다면 어학이 중요한데요. 이때는 토익 점수보다는 업무 수행이 원활하도록 일상 대화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에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학력 제한이 있는 기사시험은 3학년에 준비하셔서 4학년 초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에 취업을 원하신다면 해외 어학연수가 도움이 될 것이고, 공모전에서 입상과 포트폴리오는 취업 시 높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인턴십 경험도 실제 입사 후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 대외활동 사항들도 자기소개서 작성 시 스토리텔링으로 쓰기 좋습니다. 장기 아르바이트 경력도 생활력과 사회성에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아르바이트 졸업 전 사회 경험을 미리 해봄으로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스펙 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2번에서 작성한 미래 목표 스펙을 취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토익 점수 700점을 목표로 잡았다면 기간은 얼마만큼 할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좀 더 쉽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로 로드맵 설계 프로그램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 주신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종료된 후 여러분이 과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제 문항들을 완료하셔야 수료가 인정되므로 꼭 작성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LMS 강의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문 탭을 클릭하시면 비교과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와 비교과 프로그램 개성을 위한 설문조사 등의 2개의 질문 문항이 나올 겁니다. 이 문항은 본 강의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그리고 앞으로 경운대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시된 설문조사이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본 강의를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본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기술하여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강의 메뉴의 과제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지만 수료 출석 평가 및 향후 피드백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 및 과제물은 본 영상 제공 일자인 9월 4일 24시까지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출석 인정 및 이수가 인정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피드백 영상 컨텐츠는 1시간으로 9월 21일부터 본 LMS 강의실에 공개되오니 꼭 청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